그가 죽었습니다. 영하 20도의 추위 속 저는 수백 명의 군중 틈에서 그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기둥에 묶인 남자. 한 달 전까지 제 옆자리에서 일하던 당 간부였습니다. 그와 저의 차이는 단 하나. 그는 들켰고 저는 아직 들키지 않았다는 것뿐이었습니다. 저는 북한에서 당 간부였습니다. 낮에는 주민들의 불법 장사를 단속했습니다. 밤에는 제가 중국 물건을 몰래 팔았습니다. 배급이 끊겼고 살아남으려면 법을 어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동료가 처형당하는 걸 보는 순간 알았습니다. 내일은 내 차례라는 것을.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죽을 각오로 이 나라를 떠나기로. 지금 저는 대한민국 서울에 있습니다. 자유롭게 숨 쉬고 있죠. 하지만 여기까지 오는 과정에서 제 아내를 잃었습니다. 동료를 잃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던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이 믿을 수 없는 탈출기가 궁금하시다면 지금 구독 버튼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끝까지 시청해 주신다면 여러분은 북한의 진짜 모습을 알게 되실 겁니다. 이야기는 2010년대 초반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저는 28살이었습니다. 함경북도 청진시 선전선동부 말단 간부로 일하고 있었죠. 제 업무는 간단했습니다. 주민들에게 김정은 원수님의 교실을 전달하고 사상교육을 진행하는 것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8시면 당 청사에 출근했습니다. 건물 입구에는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초상화가 걸려 있었고 저는 그 앞을 지날 때마다 허리를 구부려 인사를 했습니다. 하지 않으면 안 되니까요. 누군가 지켜보고 있었으니까요. 사무실에 들어가면 동료 간부들이 이미 와 있었습니다. 박철민 동무도 그중 한 명이었죠. 그는 저보다 2살 많았고 언제나 웃는 얼굴로 저를 반겼습니다. 성훈 동무, 어제 생활총화는 어땠나? 생활총화. 매주 수요일 저녁이면 주민들을 모아놓고 진행하는 자아비판 시간이었습니다. 각자 일주일 동안 무슨 잘못을 했는지, 어떤 반동적 생각을 했는지 고백하게 만드는 자리였죠. 저는 그 시간이 싫었습니다. 하지만 티를 낼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당 간부였으니까요. 점심시간이면 배급소에 갔습니다. 하지만 배급은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옥수수 조금, 감자 몇 개가 전부였죠. 그것도 한 달에 한두 번 나올까 말까 했습니다. 이게 뭡니까? 이걸로 어떻게 한 달을 버티란 말입니까? 어떤 주민이 항의했습니다. 배급소 직원은 차갑게 대답했죠. 국가도 어려운 시기입니다. 원수님께서 고생하시는데 인민이 배를 채울 생각만 하면 되겠습니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 역시 배가 고팠지만 당 간부인 제가 불평을 하면 안 됐습니다. 오후가 되면 주민 단속을 나갔습니다. 장마당에서 불법으로 장사하는 사람들을 적발하는 게 제 임무였죠. 중국에서 밀수입된 물건을 파는 사람, 허가 없이 장사하는 사람들을 찾아내 벌금을 물리거나 구류장에 넘겼습니다. 동무, 이게 어디서 난 물건입니까? 그게 친척한테 받았습니다. 거짓말 마시오. 중국 상표가 선명하게 붙어 있어. 저는 단속 장부에 이름을 적었습니다. 그 여자는 울먹이며 빌었지만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이게 제 일이었으니까요. 저녁이 되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내와 5살 난 딸이 기다리고 있었죠. 아내는 배급이 없으니 장마당에서 물건을 팔아 근근히 생계를 이어갔습니다. 오늘 저녁은 뭐예요? 옥수수죽이에요. 감자는 내일을 위해 아껴뒀어요. 저는 아무 말 없이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당 간부인 저조차 이런데 일반 주민들은 얼마나 힘들까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제가 단속하던 그 사람들이 사실은 살기 위해 어쩔 수 없이 하는 일이었다는 걸. 그리고 머지않아 저 역시 똑같은 일을 하게 될 거라는 것도요. 2013년 봄 모든 게 바뀌었습니다. 당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했습니다. 배급 제도를 당분간 중단한다. 이유는 간단했죠. 국가 예산을 핵무기 개발과 군대 유지에 쏟아붓느라 인민을 먹여 살릴 여력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그렇게 솔직하게 말하진 않았습니다. 제국주의 미국의 경제 제재 때문이라고 했죠. 하지만 누구나 알고 있었습니다. 진짜 이유가 뭔지. 저는 패닉 상태였습니다.
당 간부인 저조차 월급으로는 한 달을 버틸 수 없었으니까요. 월급이라고 해봤자 북한 돈 3,000원 정도였는데 그걸로 장마당에서 쌀 1kg도 못 샀습니다. 아내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당신도 뭔가 해야 해요. 나 혼자 장사하는 걸로는 아이를 먹일 수가 없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가 당 간부인데 어떻게 장사를 해? 들키면 우리 가족 모두 끝이야. 그럼 굶어 죽으란 말이에요? 아내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딸아이는 영양실조로 점점 말라가고 있었죠. 배가 고파서 밤마다 울었습니다. 결국 저는 결심했습니다. 살기 위해서는 법을 어길 수밖에 없다고. 박철민 동무가 먼저 제안했습니다. 성훈 동무, 우리끼리 하는 얘긴데 중국 물건 좀 팔아볼 생각 없나? 저는 놀라서 그를 쳐다봤습니다. 무슨 소리야? 우리가 그걸 단속하는 사람인데. 박철민 동무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그러니까 더 안전하지. 누가 우릴 의심하겠나? 우린 단속하는 사람인데. 그 말에는 논리가 있었습니다. 역설적이게도 단속하는 사람이 가장 안전했습니다. 누구도 의심하지 않았으니까요. 어떻게 하는 건데? 국경 쪽에 브로커들이 있네. 그쪽에서 물건을 받아오면 우리가 청진 장마당에 넘기는 거지. 중간에서 마진 몇 프로 챙기는 거야. 저는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딸아이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점점 마르고 있는 작은 얼굴. 알았어. 해보지. 그날 밤부터 저의 이중 생활이 시작됐습니다. 낮에는 여전히 장마당을 단속했습니다. 불법 물건을 파는 주민들을 잡아들였죠. 하지만 밤이 되면 저는 그 주민들과 똑같은 일을 했습니다. 중국 브로커에게서 받은 물건을 몰래 팔았습니다. 처음에는 손이 떨렸습니다. 누군가 알아보면 어쩌나, 보위부에 신고당하면 어쩌나 하는 두려움이 컸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익숙해졌습니다. 아니, 익숙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돈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에 중국 돈으로 500위안 정도 벌었죠. 북한 돈으로 치면 수십만 원이었습니다. 그 돈으로 쌀을 샀고 딸아이에게 고기를 먹였습니다. 아내는 물었습니다. 이 돈 어디서 난 거예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아내도 더 이상 묻지 않았죠. 어느 날 저는 장마당에서 한 여자를 단속했습니다. 그녀가 파는 물건을 보는 순간 식은땀이 났습니다. 제가 어젯밤에 넘긴 물건이었으니까요. 똑같은 중국 상표, 똑같은 포장. 저는 그녀를 놓아줬습니다. 벌금도 물리지 않았죠. 그날 밤 거울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나는 대체 뭘 하고 있는 걸까? 낮에는 사람들을 단속하고 밤에는 같은 짓을 하는 이 삶이 정상인가?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멈추면 다시 굶주림이 찾아왔으니까요. 2년이 흘렀습니다. 저는 이제 능숙한 밀수업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중국 브로커 장웨이와는 한 달에 두세 번씩 만났죠. 그는 회령 근처 국경 마을에서 물건을 넘겨주었고 저는 청진으로 가져와 장마당에 풀었습니다. 의류, 화장품, USB, 중국 드라마가 담긴 메모리칩. 모든 게 돈이 됐습니다. 특히 한국 드라마는 비싸게 팔렸죠. 주민들은 목숨을 걸고 몰래 봤습니다. 저는 한 달에 중국 돈으로 1,000위안 이상 벌었습니다. 당 간부 월급의 수십 배였죠. 우리 가족은 처음으로 굶주림에서 벗어났습니다. 하지만 대가가 있었습니다. 낮에는 여전히 단속 업무를 해야 했습니다. 제가 밤에 유통시킨 바로 그 물건들을 낮에는 압수했죠. 아이러니했습니다. 저는 제 자신을 단속하고 있었으니까요. 어느 날 한 할머니를 단속했습니다. 그녀가 파는 중국산 비누를 압수하려는 순간 그녀가 말했습니다. 동무 제발 봐주시오. 이거 팔아서 손주 약값 마련하려는 거요. 손주가 알아 누워 있어. 저는 손이 멈췄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죠. 할머니, 법은 법입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저는 비누를 압수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제가 그 할머니와 뭐가 다른가요? 저도 생존을 위해 법을 어기는데. 박철민 동무와 술을 마셨습니다. 성훈아, 이게 답이 아니야. 무슨 소리야? 이 나라 자체가 문제야. 우리가 나쁜 게 아니라 이 시스템이 나쁜 거지.
저는 깜짝 놀라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이런 말은 그 자체로 반역이었으니까요. 정신 차려. 그런 소리 하다간 우리 둘 다 끝나. 박철민 동무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이미 끝난 거 아니야? 우린 매일 죽음을 각오하고 이 짓을 하잖아. 그 말이 맞았습니다. 우리는 이미 벼랑 끝에 서 있었죠. 2017년 가을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김정은이 핵실험을 강행하면서 국제 제재가 더욱 강화됐습니다. 중국마저 국경 단속을 강화했죠. 장외이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한동안 물건을 못 넘기겠어. 국경 경비가 너무 삼엄해. 저는 패닉에 빠졌습니다. 수입원이 끊긴 것이었죠. 동시에 북한 보위부는 밀수 단속을 강화했습니다. 여기저기서 밀수업자들이 잡혀갔습니다. 어느 날 박철민 동무가 급하게 저를 찾아왔습니다. 성훈아, 우리 조심해야 해. 보위부가 당 간부들 중에 밀수하는 놈이 있다는 정보를 잡았대.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어떻게 알았어? 내 친구가 보위부에 있거든. 몰래 귀띔해줬어. 곧 내사가 들어올 거래. 저는 손이 떨렸습니다. 들키는 순간 저와 제 가족은 정치범 수용소행이었습니다. 그럼 어떡하지? 박철민 동무가 낮게 말했습니다. 나는 탈북을 생각 중이야. 뭐?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어. 언제 잡힐지 모르는 이 공포 속에서 못 살겠어.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탈북. 그건 상상조차 못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한 가닥 희망처럼 느껴지기도 했죠. 그날 밤 집에 돌아와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 나라를 떠날 수 있다면? 아내는 제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언제든 준비됐어요. 딸아이만 살 수 있다면. 그 순간 알았습니다. 저는 이제 선택해야 한다고. 계속 이렇게 살다가 잡혀 죽을 것인가, 아니면 목숨을 걸고 탈출할 것인가. 2018년 11월 최악의 날이 왔습니다. 새벽 5시 급한 전화벨 소리에 잠에서 깼습니다. 박철민 동무의 아내였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울음소리가 들렸죠. 성훈 동무. 철민이가 잡혀갔어요.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뭐라고요? 언제? 어젯밤 11시쯤. 보위부 사람들이 들이닥쳤어요. 집을 뒤졌고 중국 물건들을 찾아냈어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온몸이 얼어붙는 걸 느꼈습니다. 박철민 동무가 잡혔다는 건 곧 저도 위험하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는 저와 함께 일했으니까요. 아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어떡해요? 짐을 싸. 최소한만. 당장 떠나야 해. 어디로요? 중국. 일단 살고 봐야지. 하지만 그날 아침 당에서 긴급 소집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모든 간부는 즉시 출근하라는 지시였죠. 불참하면 의심받습니다. 저는 어쩔 수 없이 당 청사로 향했습니다. 회의실에는 긴장감이 가득했습니다. 보위부 책임자가 단상에 올랐습니다. 동무들, 우리 당 간부 중 반당 반여 명 분자가 적발됐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한 곳으로 쏠렸습니다. 박철민 동무의 빈자리였죠. 박철민은 제국주의 물품을 밀수입해 유통시킨 죄로 체포됐습니다. 그는 당 간부이면서도 인민을 기만하고 사회주의 체제를 좀먹었습니다. 저는 숨을 참았습니다. 다음 말이 무서웠습니다. 혹시 제 이름이 나오는 건 아닐까? 이러한 반역자들에게는 엄중한 처벌이 있을 것입니다. 오는 12월 15일 공개 처형을 집행합니다. 모든 간부와 주민은 의무적으로 참석하십시오. 회의가 끝났습니다. 저는 비틀거리며 밖으로 나왔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제 뒤에서 누군가 따라오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고개를 돌리니 아무도 없었죠. 하지만 공포는 가시지 않았습니다.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한 달 안에 떠나야 해. 철민이가 끝까지 입을 다물지 못할 수도 있어. 고문을 당하고 있을 거예요. 그렇죠?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굳이 말할 필요가 없었으니까요. 12월 15일 공개처 형장. 수천 명의 주민들이 모였습니다. 겨울바람이 얼굴을 때렸죠. 박철민 동무가 기둥에 묶여 나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퉁퉁 부어 있었고 옷은 찢어져 있었습니다.
사회자가 확성기로 죄목을 읽었습니다. 반당 반혁명분자 박철민은 제국주의 물품을 밀수입해 우리 인민을 타락시키고 외화벌이 자금을 횡령한 죄로 사형에 처한다. 박철민 동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이 군중 속 저를 찾았습니다. 우리의 눈이 마주쳤죠.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이 말하고 있었습니다. 도망쳐. 살아남아. 총성이 울렸습니다. 세 발의 총성 후 박철민 동무는 축 늘어졌습니다. 군중은 박수를 쳤습니다. 저도 박수를 쳤습니다. 치지 않으면 의심받으니까요. 하지만 제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눈물은 흘릴 수 없었죠. 당 간부가 반역자의 죽음에 눈물을 흘리면 그것도 의심받습니다.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었습니다. 내일이면 제가 저 자리에 서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틀 후 떠난다. 준비해. 아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딸아이는 아무것도 모른 채 잠들어 있었죠. 저는 장웨이에게 마지막 연락을 했습니다. 나 탈북하려고 해. 국경을 넘을 수 있게 도와줘. 장웨이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위험해. 들키면 죽어. 이미 알아. 하지만 여기 있어도 죽는 거야. 알았어. 이틀 후 밤 11시 회령 쪽 국경 지점에서 만나자. 전화를 끊었습니다. 이제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2018년 12월 17일 밤 10시 우리는 회령 근처 국경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저, 아내, 그리고 5살 딸. 세 사람의 운명이 오늘 밤에 결정되는 것이었죠. 장웨이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늦었어. 빨리 가자. 그는 우리를 강변으로 이끌었습니다. 두만강이었죠. 강폭은 30m 정도였습니다. 겨울이라 강물은 얼어붙어 있었지만 완전히 얼지는 않았습니다. 얼음 사이로 검은 물이 흐르고 있었죠. 저기 보이는 불빛이 중국이야. 저쪽으로 건너가면 돼. 얼음이 깨지면 어떡하죠? 그럼 죽는 거지. 다른 방법은 없어. 장웨이의 말은 냉정했습니다. 하지만 사실이었죠. 딸아이가 물었습니다. 아빠, 우리 어디 가요? 여행 가는 거야. 조용히 해야 해. 알겠지? 딸아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의 눈이 빛났죠. 밤 11시 출발했습니다. 첫 발을 내딛는 순간 얼음이 삐걱거렸습니다. 온몸에 소름이 돋았죠. 저는 딸아이를 업고 조심스럽게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아내가 뒤를 따랐습니다. 10m쯤 갔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뒤에서 고함 소리가 들렸습니다. 거기서 누구냐? 북한 국경 경비대였습니다. 손전등 불빛이 우리를 비췄죠. 뛰어! 지금 당장! 장웨이가 소리쳤습니다. 저는 딸아이를 꽉 안고 뛰기 시작했습니다. 뒤에서 총소리가 들렸습니다. 탕! 탕! 총알이 얼음 위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파편이 튀었죠. 저는 온 힘을 다해 뛰었습니다. 얼음이 깨지는 소리가 났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아내가 뒤에서 비명을 질렀습니다. 돌아보니 아내의 다리가 얼음 사이로 빠져 있었습니다. 차가운 강물이 아내의 몸을 끌어당기고 있었죠. 여보, 저는 다시 돌아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아내가 소리쳤습니다. 가요. 아이부터 살려요. 안 돼. 제발. 뒤에서 경비대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선택해야 했습니다. 딸아이와 아내, 둘 다 살릴 수는 없었죠. 장웨이가 저를 끌었습니다. 지금 안 가면 다 죽어. 저는 아내를 보았습니다. 아내는 울고 있었지만 손을 흔들었습니다. 가라는 의미였죠. 저는 딸아이를 안고 다시 뛰었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뒤에서 아내의 비명이 들렸습니다. 그리고 총소리. 중국 땅에 발을 디뎠습니다. 장웨이가 저를 끌고 숲속으로 뛰어들었죠. 딸아이는 제 품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엄마, 엄마.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아내는 이미 강 저편에 있었으니까요. 살아있는지 죽었는지도 알 수 없었습니다. 1시간쯤 숲속을 헤맨 끝에 작은 집에 도착했습니다. 장웨이의 은신처였죠. 여기서 일주일은 숨어 있어야 해. 중국 공안이 순찰을 돌거든.
저는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살았다는 안도감과 아내를 잃었다는 죄책감이 동시에 밀려왔죠. 딸아이가 물었습니다. 아빠, 엄마는 언제 와요? 저는 딸아이를 꽉 안았습니다. 곧, 곧 올 거야. 하지만 알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오지 않을 것이라는 걸. 일주일 후 장회의가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북한 쪽에서 탈북자 한 명이 사살됐다고 했습니다. 신원은 확인되지 않았지만 여자였다고 했죠. 저는 눈물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미 다 말라버린 것 같았습니다. 중국에서의 생활이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이곳은 자유가 아니었습니다. 또 다른 감옥이었죠. 신분증도 없고 언제 잡혀 북송될지 모르는 불안한 나날이 계속됐습니다. 중국 땅에 발을 디딘 지 3개월이 지났습니다. 우리는 칭다오의 한 허름한 아파트에 숨어 지냈습니다. 조선족 브로커가 제공한 은신처였죠. 방 하나, 화장실 하나. 창문은 커튼으로 가려놓았습니다. 밖을 볼 수 없었죠. 딸아이는 매일 물었습니다. 아빠, 언제 밖에 나가요? 엄마는 언제 와요? 저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곧 나갈 수 있어.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중국 공안은 탈북자를 잡으면 북한으로 송환했습니다. 그건 죽음을 의미했죠. 저는 한 발짝도 밖으로 나갈 수 없었습니다. 돈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탈북할 때 가져온 돈은 브로커에게 다 지불했고 이제 남은 건 중국 돈 100위안 뿐이었습니다. 브로커 김철수가 찾아왔습니다. 그는 조선족이었지만 탈북자들을 돕는 일을 했죠. 물론 돈을 받고. 성훈 씨, 이대로는 안 되겠어요. 돈도 없고 신분도 없고 언제까지 숨어만 있을 건가요? 그럼 어떡하라고요? 한국으로 가야죠. 거기 가면 정착금도 나오고 신분도 보장받습니다. 어떻게 가는데요? 비행기 탈 수도 없잖아요. 김철수는 지도를 펼쳤습니다. 육로로 갑니다. 칭다오에서 출발해서 베트남 국경까지 가는 거죠. 거기서 베트남으로 넘어가면 한국 대사관이 있습니다. 얼마나 걸리는데요? 한 달쯤. 하지만 위험해요. 중간에 잡힐 수도 있고 브로커한테 사기당할 수도 있습니다. 비용은요? 1인당 5,000달러. 아이는 3,000달러. 13,000달러. 저한테는 없는 돈이었습니다. 그런 돈 어디 있어요? 김철수가 말했습니다. 빚으로 가는 겁니다. 한국 도착하면 정착금 나오잖아요. 그걸로 갚으면 돼요. 저는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죠. 알겠습니다. 가죠. 일주일 후 우리는 출발했습니다. 트럭 화물칸에 숨어서 이동했습니다. 저와 딸아이 그리고 다른 탈북자 5명. 모두 한국을 향하고 있었죠. 중국 내륙을 가로지르는 여정은 지옥이었습니다. 화물칸은 좁고 더웠습니다. 밥은 하루에 한 번, 물도 부족했죠. 딸아이는 계속 아프다고 했습니다. 아빠, 배 아파요. 조금만 참아. 곧 도착해. 하지만 끝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2주일째 되던 날 트럭이 멈췄습니다. 중국 공안 검문이었습니다. 우리는 숨을 죽였죠. 운전사와 공안이 대화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긴장된 몇 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다시 트럭이 출발했습니다. 살았습니다. 3주일 후 우리는 베트남 국경에 도착했습니다. 밤에 국경을 넘었습니다. 철조망을 뚫고 산을 넘고 강을 건넜죠. 베트남 땅에 발을 디뎠을 때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이제 중국이 아니었습니다. 이곳에서는 북송될 위험이 없었죠. 김철수가 말했습니다. 이제 한국 대사관만 가면 됩니다. 거기서 보호받으면 끝입니다. 하노이의 한국 대사관. 우리는 대사관 문 앞에 섰습니다. 경비가 우리를 막았지만 저는 소리쳤습니다. 우리는 북한에서 왔습니다. 도와주십시오. 몇 분 후 대사관 직원이 나왔습니다. 그는 우리를 안으로 데려갔죠. 이제 안전합니다. 대한민국이 보호하겠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긴장이 풀리면서 눈물이 쏟아졌죠. 딸아이가 물었습니다. 아빠, 이제 집에 가요? 저는 딸아이를 안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이제 집에 가자.
우리의 새로운 집으로. 일주일 후, 우리는 비행기를 탔습니다. 생애 첫 비행기였죠. 목적지는 대한민국 인천이었습니다. 2019년 3월, 인천공항. 비행기에서 내려 한국 땅을 밟는 순간, 저는 울었습니다. 딸아이의 손을 꽉 잡았죠. 우리는 살아남았습니다. 공항에서 통일부 직원이 우리를 맞이했습니다. 대한민국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그 말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환영이라니. 북한에서는 평생 들어본 적 없는 말이었죠. 우리는 하나원으로 갔습니다. 탈북자들을 위한 정착 교육시설이었죠. 3개월 동안 한국 사회에 적응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게 낯설었습니다. 신호등이 있고 사람들이 자유롭게 걸어다니고 경찰에게 신분증을 보여줄 필요가 없다는 것. 이 모든 게 신기했습니다. 마트에 처음 갔을 때 충격을 받았습니다. 먹을 것이 넘쳐났습니다. 북한에서는 상상도 못할 광경이었죠. 아빠, 이거 다 진짜예요? 다 살 수 있어요? 그래, 다 진짜야. 딸아이는 신나서 뛰어다녔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눈물이 났습니다. 이 아이는 이제 굶주리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원 교육을 마치고 우리는 서울에 정착했습니다. 정부에서 제공한 작은 아파트였죠. 방 2개, 화장실, 부엌. 북한에서는 꿈도 못 꿀 집이었습니다. 저는 일자리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쉽지 않았습니다. 탈북자라는 이유로 차별도 받았죠.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반년 후 작은 식당에서 일자리를 구했습니다. 주방 보조였지만 상관없었습니다. 합법적으로 돈을 버는 것, 그것만으로도 행복했죠. 딸아이는 학교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적응이 어려웠습니다. 북한 억양 때문에 놀림도 받았죠. 어느 날 딸아이가 울면서 집에 왔습니다. 아빠, 애들이 나보고 이상하대요. 말투가 이상하다고. 저는 딸아이를 안았습니다. 괜찮아. 우린 이상한 게 아니야. 우린 자유를 찾아온 거야. 시간이 흘렀습니다. 1년, 2년. 저는 이제 작은 식당의 주방장이 됐습니다. 딸아이는 친구들도 사귀고 한국말도 자연스럽게 하게 됐죠. 우리는 적응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끔 밤에 악몽을 꿉니다. 두만강을 건너던 날 아내가 강물에 빠지던 순간 박철민 동무가 총에 맞던 장면. 그 기억들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어느 날 저는 공개처형장 영상을 뉴스에서 봤습니다. 북한에서 또 공개처형이 있었다는 내용이었죠.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저도 저랬었습니다. 억지로 박수를 치고 억지로 환호하는. 그날 밤 딸아이에게 물었습니다. 엄마 기억나? 딸아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잘 기억 안 나요. 아빠, 엄마는 어디 있어요? 저는 하늘을 가리켰습니다. 저기 있어. 우릴 지켜보고 있어. 딸아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금 이 순간 저는 대한민국 서울에 살고 있습니다. 자유롭게 숨 쉬고 자유롭게 말하고 자유롭게 꿈꿉니다. 이 모든 게 당연하지 않다는 걸 저는 압니다. 북한에는 아직도 수천만 명의 사람들이 제가 겪었던 그 지옥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중 생활을 하고 굶주리고 두려움 속에서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죠. 저는 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을 잊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지 알리기 위해서. 여러분이 지금 누리는 이 자유, 그건 당연한 게 아닙니다. 제가 목숨을 걸고 찾아온 것입니다. 부디 이 자유를 소중히 여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북한에 있는 사람들을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